안녕하세요. 채널스북 구독자 여러분, 이회입니다. 네, 저는 지금 런던에 있어요. 아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런던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찍은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런던에 왜 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공고가 났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복 항공료랑 월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반년을 지금 런던에서 체류 중입니다. 어, 연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떤 학술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수료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여기 런던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랑 또 교류도 하고 어쨌든 연구 활동이라는 거를 좀 하려고 오겠다라고 신청서에는 썼지만 막상 와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번역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이랑 안정이 뭐 하는 거냐, 런던에 왜 갔냐,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워케이션을 하는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번역하고 점심에 여긴 기숙사인데 어, 공동주방이 있어요. 공동주방에 가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고 또 뭐 산책하고 돌아와서 또 번역하고 뭐 이런 아주 단조로운 하루만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일을 해서 제가 상반기에만 번역하는 마감하는 책이 거의 대여섯 권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되게 얇은 책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정도 가능했던 거긴 하지만 어, 아주 많은 좋은 책들이 이제 곧 번역서로 구독자 여러분께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권 정도 좀 따끈따끈한 최근에 나오거나 나올 예정인 책들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첫 번째 책은 무려 제가 런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책을 받은 이 책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그냥 실제로 봐야 이 어떤 아름다움을 잘 만끽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책 제목은 하얀 잉크라는 책이에요. 캐럴라인 해굿이라는 여성 작가의 아마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제가 여성이라는 괴물, 어머니라는 유령, 글쓰기의 혼종성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 제안을 받고 읽어보자마자 와, 이런 책만 계속 번역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독자이자 번역자로서 너무 취향 저격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낙차가 많은 문장을 쓰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쭉쭉 이렇게 찬찬히 디벨롭을 해나가는 책이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모성, 창조성, 엄마됨, 그리고 글쓰기 자체의 형식적인 실험 이런 것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딱 이렇게 정연하게 가지고 나가는 논지 전개 방식이라기보다는 아주 들쭉날쭉해요. 막 이론적인 레퍼런스랑 문학 얘기,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널뛰는 그런 식의 이 사람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 저의 취향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머릿속이 아닌가? 그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상하고 갑자기 이렇게 드는 충동들과 이상한 상념들이 난무하는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재미도 당연히 있는 책입니다. 주제적으로 이 책이 실험하고 있는 것이 시적인 에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하면 우리는 잘 이렇게 흘러나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 글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시적인 에세이라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를 작가가 실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 글 자체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는 좀 엥? 뭔 소리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단순하거나 뭐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찰을 주는 책이기도 해요. 여성으로서 본다는 것, 여성으로서 대상이 되는,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적 시선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여성적인 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또 핵심적인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음에도 이 책은 굉장히 웃깁니다.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머가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쿡쿡쿡 이렇게 웃음이 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기에 막 어렵거나 난해하지만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이런 주제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어떤 다른 글쓰기 형식이 가능한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분들은 꼭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은 저한테 없는데 아마 지금 펀딩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평선 너머라는 장편소설도 제가 번역해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장편소설도 제가 읽자마자, 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뭉클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랐던 책이거든요. 제가 올해 일 자체가 번역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폭이 되게 많은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아니면 읽어봤을 때, 와, 되게 좋다. 내가 꼭 번역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번역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께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마이어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책이고, 주인공이 16살 소년이에요. 로버트라는, 광부의 아들이 어느 날 영국 북부에 되게 그 탄광촌에 살고 있어요. 근데 광부의 아들로서 광부가 될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을 나서요. 되게 가벼운, 짐만 짊어지고 가족한테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마을을 떠나서 쭉쭉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운명 지어진 삶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조금은 숨쉴 틈을 나에게 주고 싶다? 나에게 자유의 시간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향하던 중에 우연히 덜시 파이퍼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뭔가 노부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로버트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로버트가 길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쓱 우연히 어떤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을 때 덜시의 오두막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덜시가 정원에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다가 왔니? 차 마시자. 이렇게 거의 뭐 늘 보고 지낸 뭐 동네 친구 마냥 그렇게 로버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는 너무 낯설고 이상한데 차를 얻어 마시죠.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주 우연히 만난 어떤 인연이 가끔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한다라는 것을 그런 문학적이고 되게 소설적인 소재를 아주 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덜시에게도 어떤 아픔 그리고 억누른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도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거의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알게 됩니다. 그 비밀 자체도 너무나 계속 마음에 남고 기억이 나는 그런 것이에요. 음.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펀딩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봐 주셔도 되고 나중에 출간됐을 때 한번 반갑게 마주치면 이렇게 펼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자연 묘사가 탁월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소설의 배경이 여름인데 초여름 그리고 인생의 여름에 있기도 한 로버트가 어떻게 덜시를 통해서 시와 문학의 세계를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보듬어 주게 되고 어떤 슬픔과 애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되게 보편적인 주제인데 그것을 다뤄내는 이야기가 사실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동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지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었던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좋은 책이 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 여기에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리회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리회가 채널 수북의 리엔님 맞나? 이렇게 약간 띠용띠용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접니다. 제가 번역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수북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직접적으로 막 혼자 한 작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일은 딱히 없었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드려봐요. 음. 저의 하루하루는 사실 이렇게 되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구경하는, 둘러보는 런던 동네의 여러 풍경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사는 동네는 워털루역 근처예요. 어, 서울로 따지면 강남에 있는, 한강 남부에 있는 고속터미널 아니면 사당역 이 정도의 입지를 가진 굉장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템즈강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킹스크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서울역 같은 곳이 있죠. 저는 워털루역 강 남쪽에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에 살고 있습니다. 워털루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산책하면서 다녀오기도 하고 또 걸어서 저게 뭐지? 했던 곳이 테이트 모던인 거예요. 그냥 동네 산책 중에 런던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미술관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주택가에 들어서면 굉장히 조용한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벽돌 건물들 이렇게 보면서 걸어 다니고 런던 날씨가 엄청 안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가서 그런지 제 생각보다는 해가 쨍쨍한 날도 되게 많았어요. 3월, 4월이 비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장화도 저는 막 챙겨왔는데 한 번도 신을 일이 없었고 그냥 비가 내려봤자 좀 이슬비처럼 이렇게 조금씩 내리다 말고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으로 향하면서 점점 날씨 자체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해도 길어지고. 런던에는 또 공원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동네 공원이라고 할 만한 녹지대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아하는 공원들 이렇게 산책하는 재미가 또 있기도 하고 해가 나면 또 아시죠? 유럽인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막 퍼즐로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북을 잇는 그런 기차나 버스나 도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굴다리가 많아요, 동네에. 그래서 위로는 이제 기차나 지하철, 지상철이 다니고 밑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굴다리를 많이 저도 지나다니고 있고요. 걷다 보면 런던의 더 샤드라고 마치 서울의 그 잠실 롯데타워 같은 시선 강탈하는 그런 건축물도 볼 수 있고 런던의 명물인 이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는 어디에나 어딜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또 꽃도 많이 펴서 처음 보는 꽃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식생이 또 있다 보니 향기도 맡고 오 되게 예쁘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워낙 오래된 몇백 년 된 건물을 그대로 그 골격을 놔두고 안쪽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래된 건물들도 되게 많은데 새로 지은 신식 건물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 사이의 조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음, 동네에서 조금만 또 걸으면 영국의 또 필수 건축물이죠. 제국주의 역사박물관. 제국주의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포 있고 이런 박물관도 나오고요. 2, 30분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템즈강이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산책 겸 강변까지 이렇게 걸어가서 야경도 보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서 번역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끔은 2층 버스 타고 강 건너가서 카페도 가보고 뭐 서점도 가보고 그리고 그 유명한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라는 영국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특권적인 사치스러운 생활이죠. 영국 도서관에는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리더 패스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열람실 입장권 같은 건데 도서관의 공공 장소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공부하는 공간, 책 읽는 공간 말고도 안쪽에 들어가서 정말 서가 앞에서 책상 앞에 내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 패스를 만들어가지고 유효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도 구경하고 뭐 오며 가며 런던 아이도 보고 유명한 트라팔가 광장도 지나고 내셔널 갤러리도 보고 아직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제대로 많이 여유 있게 가서 살펴보진 못했지만 미술관, 박물관이 대부분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인프라를 또 여기 있을 때 많이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일들이 막 이렇게 겹치고 더 악화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거기도 한데요. 구독자분들이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되게 우울도 많이 심해지고, 번아웃도 되게 세게 오고, 길게 가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제가 발견하고 좀 다시 되찾아 가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쉬는 법이에요, 쉬는 법.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제대로 된 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내 즐거움과 기쁨을 오롯이 좀 감각할 수 있는 음, 그런 면을 좀 키워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이렇게 막 정신없는 굴레 속에 나를 너무 놓아두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런던에 와서 조금 적응 마친 다음에 하기 시작한 게 매주, 되도록이면 매주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웨스트 엔드라는 서울의 대학로 같은 그런 연극을 막 많이 여는 골목이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웨스트 엔드에 가서 저에게 연극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런던에 투어를 오는 뮤지션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가는 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가 있으면 가보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튼 페스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신작 소설을 내고 그 신작 소설이 출간되기 전에 북토크 겸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실제로 보다니 이런 감동 속에 막 잠겨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그런 적도 있었고 4월 마지막 주 주말에 케임브리지라는 대학 도시에서 열리는 케임브리지 문학 축제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막 이제 막 리터러리 페스티벌 인 UK 막 이런 거 검색하다가 나온 건데 케임브리지 대학 건물들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시간대별로 그런 문학 행사들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여러분 그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아주 단호한 데모 같은 그런 인물 있죠. 그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인의 평전을 쓴 프란체스카 웨이드라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 작가의 북토크가 열려서 가족 다녀왔어요. She's still, yes, why is her reputation still so in total flux between those who believe she's a genius? 저의 전공이 사실 모더니즘 문학이에요. 영국 모더니즘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사이에 걸쳐서 있는 좁게 보면 어떤 문학의 사조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어떤 변화하는 시기를 반영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한데요. 어떤 조류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소설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를 비롯해서 여러 모더니즘 여성 소설가들을 주제로 한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타인도 소설을 썼지만 시인으로 한국의 문학, 영문학계에서는 좀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작가라서 이 두꺼운 현금도 읽어보려고 샀고요. 이렇게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미 일찌감치 매진돼서 절대 못 볼 줄 알고 기대를 안 하고 갔지만 현장에서 제가 자원봉사자 분께 혹시 자리에 하나가 남는 게 있으면 지금 티켓 사서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살펴보더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게 된 엄청난 보이시나요? 이 제이디 스미스라는 영롱한 제이디 스미스는 이미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글쓰기를 선보이는 작가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건, 책을 사랑하게 되는 건 굉장히 더 쉬운데, 그 책을 쓴 작가를 실물을 직접 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걸 봤는데도 더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작품이 기대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이디 스미스는 보고 나서 더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그 강연장 같은 데서 토크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목소리, 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이디 스미스의 말하기를 듣는 사람은 무조건 감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아우라가 있는,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진짜 빨려 들어가서 들었고, For example, is the many faceted God of Kilburn Square, separately expounded by the Muslims, the Methodists, the witnesses, and denied by the socialist workers, actually one and the same entity? Why does Poundland play Let's Get Ready to Rumble by Anton Deck on rotation? What exactly is the subliminal message there? Also, how many of the world's cuisines could be fitted into the TARDIS of the Rania Food Centre? Actually, I know the answer to that one, all of them. Every single ingredient, every dish in the world. 이 책이 Dead and Alive라고 아마도 제이디 스미스의 첫 에세이 집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아주 두꺼운 하드커버로 된 아름다운 책인데, 책도 사인본을 또 판매를 하길래 사인본을 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간 건데도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그 에세이의 출발 지점이 뭐였는지, 이런 거를 좀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도 제가 막 좋아하는 현존 영국 작가들 있잖아요. 데버라 리비라든지, 앨리 스미스라든지, 여기 영국 발음으로는 알리 스미트라고 하던데, 알리 스미스의 강연도 제가 신청해놨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작가들을 많이 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영어로 된 그 세계 속에 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번역하는 책들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밖에 나가서 산책만 해도 계속 영어만 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모국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제 생각에 그냥 짧게 여행 말고 몇 달, 몇 년, 그리고 평생을 타지에서 타 국가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국어로 된 책이 너무너무 그립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것을 유념하고 오기 전부터 챙겨가야 된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주 아주 고심해서 제가 반년밖에 머물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어 책을 꼭 가져가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온 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책, 잘 보이시나요? 영원히 미래를 돌아본다. 이재니 시인의 신작 시집입니다. 이 책이 딱 올해 1월 1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올해를 여는 그런 책으로 저한테 느껴졌는데, 물론 다 읽었지만 다시 가져와서 런던에서 약간, 아, 뭔가 힘들다. 아니면 어떤 환기가 필요하다. 이럴 때마다 펼쳐서 읽으려고 가져온 시집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사인본이 또 있어요. 오랜 친구 리웨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여한이 없을 정도의 이제니 시인은 좋아하는 시인을 세 명 꼽아보라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분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아주 오랫동안 첫 시집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함께 읽어오고 있는 오랜 독자이기도 하고 시인 작가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지요. 음. 이재민 시인의 시는 어떤 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매번 조금씩 달라지지만 저한테 제일 많이 남아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적이고 어떤 소리나 기척도 없이 머물러 있는 듯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머릿속 혹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혹은 장면들은 굉장히 반복적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단어, 어떤 구절, 어떤 풍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방식. 그런데 그 반복이 단순히 계속 무한히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작은 변주를 통해서 갑자기 새로운 어떤 것이 발견되는 그런 시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니 시인의 화자들이 대부분 어떤 체념, 뭐랄까, 불가능,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어, 어떤 근원에 다가가려고, 혹은, 어,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다가가 보는, 아주 아주 조금씩 다가가 보는 어떤 간절한 분투 같은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정 자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어딘가 아주 조금의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를 독자로서 보게 될 때, 약간 눈물이 나는, 뭔가 좋아하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역시. 그리고 이재니 시인의 시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리듬감과 운율이 대단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뭔가 나 한번 시도해볼까? 싶으신 분들은 시를 아무거나 펼쳐서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시집치고 되게 두껍지 않아요? 너무 이거는 독자를 위한 선물이죠. 너무너무 당연히 가져와야만 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벨라 함마드라는 작가가 쓴 낯선 이를 알아보기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되게 얇은 책인데, 팔레스타인계 영국 작가인 이사벨라 함마드가 역시나 팔레스타인계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작가였던 에드워드 사이드의 추모 강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강연록이죠. 한 번의 강연을 담은 거라서 굉장히 얇은데 이 담긴 내용 자체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서사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있는 만큼, 음, 팔레스타인이 맞닥뜨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살의 현장, 현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서사로서 바라볼 것인가. 또 여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과 서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시간은, 음, 결말을 모르죠. 어떻게 이게 끝날지, 그리고 끝이라는 게 있을지, 어떤 결말로 갈지. 그리스 비극에 보면 그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는 맞나요? 아나그노리시스 맞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어떤 극적인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빌드업한 서사가 완전 싹 뭔가 그 반전을 통해서 전복되는 깨달음의 순간 같은 거죠. 계시의 순간. 그런데 음, 그러니까 서사 안에서는 그런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래야 이제 결말로 가겠구나라는 흐름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현실 자체에서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서사는 지금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는데 다른 인물의 깨달음을 이렇게 음,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매에 그치고 마는 그런 서사가 주된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강연이기도 해요. 현실의 대학살, 제노사이드 문제와 더불어서 서사 안에서도 어떻게 다른 방식의 서사라는 게 가능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한마디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는 강연록입니다. 작년에 저는 그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번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번역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이것저것 더 찾아보게 되고 좀 관련된 책들도 더 읽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접하게 된 책이었는데, 음, 안과박이라는 영미문학 학술지가 있어요. 그 학술지에 서평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책으로 제가 써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읽고 써보려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글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어, 서사화의 문제, 어떤 것을 누구를 어떻게 서사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분명히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제가 진짜 아껴 읽고 있어요. 진짜 약간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진짜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무조건 완독해야 할 텐데 제목이랑 책 그 소개 화면, 그 책 소개 페이지만 보고 바로 사서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기 와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벼르고 있던 책이에요. 클레르 마랭이라는 철학자, 에세이스트, 소설가가 쓴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자리가 뭔가를 탐구하는 책인 것 같아요. 아직 조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제 자리라고 하면 약간 right place 같잖아요. 딱 거기에 알맞는 어떤 나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그걸 갈망하는데 그건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제자리라는 게 있지가 않고 그 제자리조차도 사실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제자리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건 뭘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제자리에 대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탐구. 온전하게 머물 수 있는 나만의 자리는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자리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벌써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조르주 페렉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공간의 종류들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페렉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에요. 되게 놀랍게도 페렉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딱 따옴표를 긋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저자의 말하기 속에 페렉의 어떤 사유가 녹아 들어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인용이 이렇게 어,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계, 뭐 자리 옮김, 이동하기, 표류하기, 방랑하기, 그리고 경계를 넘나들기, 뭐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어, 아주 섬세하게 풀어내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어보니까 정말 선과 안평이 이렇게 곁에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일이거든요. 혼자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수다 떨듯이 대화하면서 책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도 타지에서 조금 뭐랄까 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무사히 잘 지내고 돌아가서 다시 션평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무사히 즐겁게 독서 생활하시고 아주 편안한 봄과 초여름을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마무리하기도 되게 좀 갑자기 쑥스럽네요. 여기는 제 기숙사 방이라서 혼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아무튼 또 만나요. 안녕.